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미쿡 정치농장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염소 아저씨님, 시골개님, 양이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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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도 소식들이 이러저러한 소식들이 뭐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려왔었는데, 이 윤 대통령이 돌아왔으니까 뭐 한국과 이란 관계 외교 참사잖아요. 이게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양이님 혹시 팔로우업 뉴스가 좀 있는지요? 지금 그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좀 보니까요. 분명히, 아랍에미레이트의 그런 상황하고 뭐 이란하고 상황에 대해서 이란이 정식으로 지금, 계속 저희 정부에 항의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보면 외교부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도 그렇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다. 오늘 또 보니까 주호영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냥 다 맞는 말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배짱을 이렇게 부리더라고요. 지금, 그냥 또 그렇게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외교부가 뒤에서는 이란 정부한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 국군 장병들을 뭐 이렇게 아크 부대를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뭐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원하지 않았던 그 비밀 협약, 그 이명박 정부에 저기 그때 생겼던 거, 그게 지금 완전히 다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감당을 할래나 모르겠어요. 지난 주에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한 얘기가 우리 정세에 굉장히 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다. 뭐 이러면 적어도 극보수층의 지지는 받잖아요. 남들은 뭐라고 해도 미국의 원하는 거를 윤석열이 하는구나, 그러고서. 근데 이거는 지금 죽도 밥도 아니거든요. 이란 적에 대한 표현은 미국에 대한 우호의 표현도 아니고, 우리 국익도 표현하는 거 아니고, 완전히 뭘 몰라가지고, 무능력해가지고 하는 얘기라는 거 뺏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 보수층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거 무슨 얘기하는 그렇죠. 거야, 지금. 심지어 대구가 강경 보수파잖아요. 근데 대구에 이번에 설날 때문에 제 동생들도 그렇고 주변에 대구 시댁 갔다 온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대구의 70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윤석열이 말 잘못했다고 심지어 인정을 하시더래요. 처음으로. 이번 오. 거는 진짜 실수다. 이거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런 말들을 다 한마디씩은 하셨다 그래요. 대구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지역인데, 뭐 좀 그런 그니까요. 얘기가 나오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란의 반응이 굉장히 격양돼서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뭐 우리 국궁장병 격려 차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 개인적으로 이 외교부에서 굉장히 물밑에서 아니야, 이건 내가 우리가 미안해. 뭐 이렇게 물밑에서 이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음, 더불어서 그 이란에서 그랬잖아요. 아유, 한국 뭐 얘기는 알겠는데 뭐 불충분해.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어디 물밑에서 야, 미안해. 그렇게 뭐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양희님이 그 비밀 협약 아크부대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시골개님 그 비밀 협약 뭐 아크부대 이런 이야기 좀 아세요? 그 비밀 협약이라는 게 UAE가 공격받으면 한국이 자동 파병되도록 하는 이면 계약을 말하는데요. 그 형제 국가인 UAE 안보는 바로 우리 안보라고 했죠, 윤석열이. 그리고 네. UAE 적은 이란이란 말과 함께 다시 한번 얘기가, 그 이명박 정부가 400억 달러 규모의 그 바라카 원전 수주의 대가로 비밀 군사 협약을 맺었었고요. 그 안에 UAE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이라는 조항이 담겨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근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게 워낙
우리나라의 아주 기밀이기 때문에 그냥 닫았던 얘기인데요. 이번에 윤석열이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물밑으로 이제 나온 거죠. 예. 기억이 나는 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비서실장이었던가요? 임종성 그분이 즉 거기 아랍에미리트를 가고 막 그래서 신문에 막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보니까 그때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 아까 신호골개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프랑스가 원전을 수주하기로 거의 확실시 됐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뭐 옛날에 중동 쪽에 이렇게 건설 비즈니스 해보시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뭔가 거기서 원하는 거를 해주면 뭐 이제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말도 안 되는 비밀 협약을 맺은 거였던 거죠. 그랬는데 그때 이미 그래도 이제 비밀이 조금씩 새어 나오니까 국회에서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이라고 하던가요? 그분한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대로 얘기해라고 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자꾸 아랍에미레이트가 뭔가가 이제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비밀 협약을 왜 안 지키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런 계약이 돼 있었던 거가 그렇고, 그래서 막 여러 번 가고 막 그래서 언론에서 도대체 무슨 꿍꿍이냐,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또 뭘 하려고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때 비난했는데 결국은 딱 이게 좀 이렇게 오픈이 되는 게 비밀 협약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이 조중동이며 그런 신문사 그런데 언론사에서 입 다물었었어요, 조용히. 아, 그랬는데 그, 이걸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린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랍에미레이트 자체, 그 나라는요, 이게 이렇게 이슈화 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도 시국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동 한국군 개입 그런 조항 같은 거 있는 거 우리가 만약이라도 여론화 돼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조건이 있어도 국회 동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 조항 자체를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임종석 실장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고쳤나 봐요. 음, 그랬는데 이제 이게 수면화되면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만약이라도 이게 국민 여론이 안 된다라고 막 그렇게 할 경우 뭐 원하지 않는 거죠. UAE에서도. 음, 이게 유사시 파병을 전제로 한 이 비밀 협약 자체가 사실 헌법 위반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중대한 국가의 어떤 이런 사항을 윤 대통령이 모르는 것 같다라는 말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페이스북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이게 절대로 얼버무릴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을 사실은 물밑 외교를 통해서 이거를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게 절대로 사안이 가벼운 사항이 아니라고 이미 조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좀 제가 요약을 조금 해보면, 이명박 시절에 이거 원전 팔아먹으려고, 이제 원전을 파는데, 야, 이거 옵션으로 이거 니네 군대 좀 줘. 우리나라 좀 지켜줘. 그래서 이거를 이명박이, 야, 그럼 태울 밑으로, 야, 따라와. 여기서 계약해? 그래서 비밀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가서 보니까는, 야, 여기가 너의 조국이네. 여기 전쟁 나면 니네 여기 싸워야 되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제가 맞아요. 요약을 잘한 건가요? 네. 제가 요약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외교, 뭐 평화, 민주, 솔직히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셨어요. 대통령 철학 후보 없어. 때 좀 공부를 했을지 모른지언정 이분이 평생 한 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새끼 잡혀왔을 때 형을 얼마 때릴까? 음, 걔를 엮어 넣기 위해서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 버릴까? 요걸로만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엔 귀신이에요. 음, 거기엔 귀신이 그쵸. 없는 게 조작 인생. 만들어내고, 자기가 꼬운 놈은 딱 기소도 하고, 검찰 동원해서 이걸로만 평생 사신 분이 어떻게 이란 문제라든가, 미국 문제라든가, 조국 통일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를 생각하셨겠습니까?
제 말이 틀린지 다른 분들이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우, 북한에서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들으셨어요? 해주시죠. 그, 북한 통일신보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UAE의 적 이란에 대해서 북한 또 혓바닥 잘못 놀려. 이런,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통일신보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선전 매체를 통해서 윤석열의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한순간에 적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글을 그 통일신보에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웃기는 웃었는데 약간 슬프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는 요번에 더 기가 막힌 게 지금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이런 사고를 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네. 있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이 잘못한 저기 실수를 덮기 위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고 이건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뭐 하는 데인지 뭐 정말 알 수 없게끔 이상한 자꾸 그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나경원처럼 되고 싫은 거죠. 그렇지. 팽 그러니까요. 당하기 아, 싫으니까. 팽 당할까 봐. 결국은 뭐 나경원도 진짜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결국. 근데 그렇죠. MBC의 뉴스에 이렇게 났어요. 무릎 꿇은 나경원. 이게 맞아, 맞아. 제목이. 나도 들었어. 우리 조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에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도 전쟁한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명박 전 정부 때 싸질러 놓은 네. 똥이 냄새가 폴폴 개봉이 됐습니다. 좀 아니, 안타까워. 6.25 전쟁 그 피해를 사무치게 생각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님들이 우리가 네. 민주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욕했던 게 뭡니까? 너희들은 전쟁을 몰라서 그래. 그러면 지금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나라의 전쟁에 애들이 가가지고 젊은 군인들이 가는 거, 우리 자식들, 조카들, 손주들이 가는 거, 이거는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받아들이나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말도 말도 안 안 되는 뿐만 되죠?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 윤 대통령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지금 공포를 지금 느끼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도대체 말이 진짜 안 돼요. 그런데 그 판단들도 이제는 못하는 그런 못 지경에 하세요. 이르렀다. 예, 지금 사실 결국은 뭐, 아랍에미레이트에 이렇게 국회 동의도 없이 간다는 거는 법적으로도 안 맞고 위험천만한 일이 아닙니까? 평화유지군으로 보내고 뭐 간호나 뭐 이런 걸 지원으로 해서 외국 파병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왜? 전쟁은 나중에 얽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진짜 지상군까지 파병하게 되면 엄청난 비극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럼요. 그렇죠. 거를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그렇게 반대하고 했던 분들인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고, 아이고, 보수 여당이니까 하고 가만히 간다는 것은 이거는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음, 없구나. 그리고 지금 이 윤 대통령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은 나중에 만약이라도 그 무슨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뭐 그럴 경우는 우리 국민들 다 속이고 뭐 평화유지군처럼 아니면 뭐 도와주러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해놓고 어 위에서 싸워라. 만약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 이제 국회 실제로 동의 평화를 얻는 것 자체, 따내죠. 국회 동의 얻는 것 자체가 이미 한번 무시됐는데, 그 전에 했던 그러니까.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당연히. 요새같이 세계화가 된 상황에서는. 예. 진짜 뭐 나라도 팔아먹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뭐 자녀들 두신 우리 뭐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아랍에미리트가 있는 아이들 그 친구들 전쟁 나면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참 씁쓸함을 느꼈고 이번 이란 외교 참사 역시 어떤 그런 굴욕적인 이면 계약이 있지 않나 좀 굉장히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고국에 지금 설날 지나면서 좀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영하 20도 급작스럽게 올라오는 소식들이 난방비 폭탄 맞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치 않게 올라오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저는 또 그 얘기 들으면서 좀 그 뉴스나 또 뭐 그 국민의힘 쪽 그 국회의원들 때문에 오늘 좀 짜증이 났어요. 그게 또 문재인 대통령 탓이래요.
그때 아, 예, 올렸어야 될 걸 안 봤어요. 올려서 지금 그런 거라고. 음, 음. 도대체 정말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없었으면 어떻게 정치를 했을까 싶어요. 어떡해. 원래는 태조 그러니까. 이성계부터 잘못했지. 그 외아들었어요. 네. 장군 할아버지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장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얼마나 오른 거죠? 어. 작년 대비 2022년도 대비 38.4% 인상했다고 나오네요. 어우, 40% 네, 그 정도 올랐네요. 아이, 올랐다고. 어우. 예. 그럼 이게 뭐 예를 들어 10만 원 내던 분이면은 뭐 한 15만 원 이렇게 나오나요? 더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제 친구가 60평에 사는 친구 34평, 24평 이렇게 있는데 60평이 70만 원 나왔어요. 근데 40% 인상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30평짜리가 41만 원, 50%, 그리고 24평 친구가 30만 원, 50% 인상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거의 40에서 50% 인상된 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이게 왜 이렇게 올랐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는 그 오른 이유를 따지기 전에 먼저 뭐 네. 계속해서 유가도 변동이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랑 뭐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에너지 위기 이거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네. 그럴 경우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 뭐 문 대통령 그때 에너지 정책을 뭐 비난하고 했다는데 사실 이렇게 유가가 올라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난방비 오를 때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은 그 서민들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 레이트를 컨트롤하고 그 지원을 해서라도 가격을 오르지 않게끔 하는 게 사실은 맞는 정책이잖아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하고 또 그 정부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실제로 가격이 올랐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이런 공기업들이 적자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 재벌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부자들한테는 감세를 해주면서 정작 힘든 서민들한테는 세금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음, 또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지난 연말에 유가가 오른 것 때문에 정유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음. 막, 예상하지 못한 뭐 보너스도 뭐 직원들한테 되게 많이 주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 돈을, 그런 이익을 저는 차라리 세금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때 서민들한테 피해를 가는 거를 막을 수 있게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요. 뭐 동감합니다. 시골교님 혹시 의견 있으세요?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약간은 다른 생각이 뭐냐면, 한국은 가스비가 고정돼 있지만 미국은 변동가스비거든요. 사실 음, 천연가스는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선물 옵션을 통해서 리스크를 되게 미니마이징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 보통 가스공사 도입 물량의 한 80%인가 그 정도가 중장기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뭐 유가나 환율에 대해서 연동되긴 하지만 계약한 천연가스 가격은 사실 가격이 변동의 한 3개월 정도 뒤에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공급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계속 고정되다 보니까 이 적자 폭이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가스 가격을 우리가 그러면은 변동으로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양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정으로 해서 그 어떤 모자라는 부분을 정부가 보조를 하느냐 이런 채웠느냐? 문제가 항상 이런 게 항상 되게 고민거리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거다. 이런 건 이미 음,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견됐죠. 그런데 예. 네. 예견됐는데 준비 없이 가스 가격이 확 인상이 되면 양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또 문제가 많이 되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소규모 자영업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촌에서 겨울철에 난방을 통해서 양식 업장을 하는 그런 소규모 어부들이 음, 가스가 인상이 되면
원가도 안 남는 구조로 가거든요. 뭐 경로당도 그렇고 아동센터도 그렇고 그런 데가 타격을 입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예상을 했으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그냥 갑자기 가격을 막 40%를 확 올리면 그 받는 영향은 다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어떤 민생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입법된 게 없어요. 그냥 취조하고 검찰 조사만 하고 야당 대표 검찰을 불러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게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음. 지금 어떻게 민생이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계획 없이 가스 인상을 탁 올려버리니까 너무 불편하고 너무 화가 나고 이런 얘기 지금 거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저희 친구들은 정말 관심이 없어요, 정치에. 근데 가스 가격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피부로 확 와닿는. 근데 이런 피부가 건 어떻게 와닿으니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이 어떤 한 구의 회의에 가서 반상회에 가서 생활인들이 하시는 말씀과 이런 거를 딱 같이 동등하게 참여해가지고 얘기들이 구청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 전달이 되나. 그다음 구청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정책을 하며 서울시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나. 이런 것 같은 거 해보기를 원하는 거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아, 근데 그거는 안 되죠. 아우, 바랄 사람한테 바래야죠. 어쩌면 그 여사님이 갈지 모르겠네요. 대신. 그분은 좀 자꾸 사진 찍혀야 되니까 근데 좀 하고 그분은 싶어 할지도 몰라요. 전기세 얘기하고 있는 데서 무슨 뭐, 화장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패션 그분 얘기하고. 전기세 얘기하면서 6만 원짜리인가요? 그 휴지 쓰고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아쉽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임금님도 아예 그 임금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정했잖아요. 왜? 궁궐에만 앉아있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도저히 현실을 모르니까. 아니, 그래서, 요번에 그 대통령실을 옮긴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청와대 거기에 있는 그 영빈관 다시 또 와서 쓴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돈만 해도 지금 몇백억이 지금 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로 차라리 그렇게 진짜 근데 서민들 난방비 보조 그걸로 쓰면 아마 해결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게 제가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요. 가스 가격이 지금 인상이 왜 우리에게 더 불편하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로 잃는 세금이 5년 동안 60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감세까지 하는 마당에 그러니까 그 가스공사 적자를 세금으로 메울 리가 만무한 거죠. 그러면서 가스 가격은 인상을 시켜서 서민들을 힘들게 하니까 더 불편하고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시골개님 의견이랑 굉장히 뭐 동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뭐 다 예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부가 오늘만 사는 정부 같아요. 야, 너 가스값 이거 올려야 돼? 아, 올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게 미래를 준비하고 네, 이렇게 항상 앞을 내다봐야 되는데, 염소 아저씨님도 말씀하셨지만, 임금이라는 뭐 이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아, 비가 오면 걱정하고, 눈 오면 눈 와서 걱정하고, 아, 추워지면 추워서 걱정하고, 더워지면 더더욱, 항상 이 걱정하는 국민들, 백성들을 이런 우리 민초들을 봐야 하는 게 그 대통령이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는 너무 그런 게 없고 그냥 그 주위에 그런 안심배 이거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뭐 뭘 실수하면 뭐 가리기 바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 맞아요. 요직에 있기 저는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윤 대통령과 그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현재 눈에 보이는 자기네들의 이익 말고 어쩌면 뒤에서 무슨 꼼수를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기업들 민영화 지금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네, 이익 안 나는 공기업들 다 민영화 시켜야 된다. 전력회사 민영화 시켜놓고 시키기 전에 가격 다 올려놓고 민영화 시키는 음흠, 거죠. 네, 그러면 대박 나는 거죠. 누군가는 그 정부 청사들 공간들 비어있고 좀 그런 데들 지금 다 싸게 팔고 있대잖아요. 누군가는 그거 사서 아주 떼돈을 벌고 있고 지금 계속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누군가는 배를 채우고 있고 계속 재물을 쌓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그냥 진짜 단순히 이 난방비 오른 것 같고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아주 치밀하게 뭔가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저도 동감한 게 그 최연의 공기업 구조조정 낙하산 인사로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 네. 가스공사 사장, 그분이 공기업 조정 전문가더라고요. 예전에 한국철도공사 사장도 영입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철도 민영화 파업했던 직원들을 전원 직위 해제를 한 걸로 유명했었어요. 음. 그리고 2001년인가 한국가스공사법 그 개정안 발의를 하고 한국가스공사를 매각하려고 법안을 제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노조 반발로 그 민영화는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예 민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아, 이런 부분은 정말 지금, 위험하네요. 이제 잘 살펴야 하지 않나. 아, 우리 야당이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다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의지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뭐 가스랑 전기, 수도 그런 공공요금만 일단은 인상이 됐는데 곧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요금도 분명히 인상이 또 계속 있을 거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다 올랐다고 그러던데. 네네네. 네, 근데 들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올릴 거라고. 조금 순차적으로 올리든지, 뭐, 이게 서민들, 취약계층들은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저, 계획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취약계층, 뭐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아 이거 그러면 좀 뭐 연료비가 많이 나오는 분들은 어떤 바우처 같은 걸 주자 상품권 같이 뭐 이런 혜택을 네. 좀 지원을 해주자 뭐 이런 방안은 있는데 그, 국민의힘당이나 정부에서는 대책이 있나요? 들어본 게 없어. 저는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 지역 그 대표들을 모아서 소외계층 에너지 바우처 얘기는 했는데 그 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그 예산을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정부와 여당에 요청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거라도 요청하면 뭐 해야죠. 하겠어요? 정부에서 안 받아주면은, 그리고 전혀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데. 아, 그렇긴 그러니까요. 한데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해야죠. 뭐, 모르쇠인 건 알겠지만. 예, 언론을 보면은 이 정부는 분명한, 색깔은 분명해요. 그냥 노조 탄압하고 대기업 규제 완화해주고 세금 감면해주고 그들에게 음, 유리해주게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나머지 작은 문제들은 이념, 이데올로기 문제로 밀고 나가고 딱 맞아요. 요걸로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지 서민 문제나 이런 거는 이제 뭐 누가 연출하라고 그러면 좀 하겠지만 김건희 여사나 누구 이용해서 지금 언론으로 보면은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요. 그냥 요거는 안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요걸로 가면 표 30몇 프로 이상은 받는다. 예, 그걸로 가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치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염소 아저씨님 말씀 들으면, 아, 이번 정부는 정치를 굉장히 쉽게 한다. 뭐, 기업들한테 혜택 주고, 야, 이 빨간색 칠하고, 파란색 칠하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야, 가스비 올랐어? 올려. 야, 지하철비 올려야 돼? 올려. 이렇게. 오늘만 사는 정부. 참, 안타깝네요. 이제 한국도 아마도 대기 일본처럼 굉장히 춥게 지내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38.4% 올랐는데 앞으로 더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알래스카, 추운 곳 아닙니까? 물론 거기는 약간 특수한 곳이라서 뭐, 연구 세금 뭐 이런 것도 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거기 방문도 해보고 그쪽에 그 지역 신문 기사를 계속 번역을 해줬어요. 한 10년 넘게. 그래서 아는데 이 정부도 이런 난방비 문제나 이런 거 있을 때 전력회사 또 전력회사를 죽일 수 없거든요. 전력회사의 문제는 그렇죠. 문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적자를 계속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일반 그렇죠. 사람들이 그걸 내야 되잖아요. 또 제대로 돈도 내야 되고 빚지면 안 되고 제때제때 갚아야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바로 정부가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정책을 세워야 돼요. 그때마다. 노력을 엄청나게 해도 풀기 힘든 문제예요. 정부는 정부대로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그에 맞는 그 기업도 죽이지 말고 서민들도 부담을 주지 말고 세수 문제라든가 너무 저 지방 정부의 재정도 너무 낭비하지 않는 어떤 방안들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구체적으로 전력 회사 사람들과의 회의, 일반 사람들 관상의 회의 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와서 듣고 또 되새김질하고 무엇이 맞는가, 이거는 이렇게 시도해보다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지하게 발바닥이 땀나게. 자꾸 이 듣고, 윤통이 있는 네. 동안은 아예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거가 이제 4월 달로 접어드는데, 뭐, 국민의힘당에서는 뭐, 대표도 뽑고 있고 한데, 이번에 누가 될 것 같으세요? 혹시 돗자리 한번 깔아볼까요? 저는 나경원이 탈락되면서 저는 안철수가 되지 않을까. 아니요. 좀, 무조건 윤통이, 윤심이 그 미는 그 김기현 그 사람이 되겠죠? 아, 당연하죠. 이거는 돗자리까지 안 그잖아요. 깔아도 돼요. 김기현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뭐가 예. 어떻게. 그래요? 이거 인지도가 없는데? 아유, 이거는 뭐. 인지도요. 네. 지금 저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람 말고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네, 이거는 돗자리 안 깔아도 됩니다. 야, 미우새 돗자리 걷습니다. 이건 다 하는 건데, 뭘. 예. 죄송합니다. 야, 어려운 거 깔자. 돗자리는 어려운 거 깔자고, 우리. 아이씨. 미국에서도 진짜 굉장히 슬픈 일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염소연 씨님, 미국에 굉장히 그 총기 사건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소식 좀 전해주시죠. 아유, 안타까운 일입니다. 총기 사건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특히 그 음력설날 지키잖아요. 그날을 그렇죠. 축하하고 네, 맞아요. 예. 음력설날 중국계, 베트남계, 한국인들 뭐 다 음력설날을 다 여기서 지키는데 그 음력설날 기간 동안에 요 그림에 사진에 보시다시피 3일 동안에 뭐 18명이 죽었어요. 큰 것만 2개고 딴 지역 문제까지 합치면 뭐 한 달 전에 버지니아에서 총기 사건 났는데 지난주에 다른 월마트에서 또 사건 나고 뭐 그냥 이 주지사가 한 곳에 애도하러 갔다가 바로 헬리콥터 타고 제2지역으로 또 옮겨야 돼요. 총기 사고가 그렇게 나가지고 참. 첫 번째 일어난 곳은 아시다시피 몬트레이 파크. 우리 몬트레이 비치하고 가까운 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봤거든요. 몬트레이 비치. 그 바위도 있고 그 수달, 씨라이언 이런 데 있는데 그게 몬트레이 비치인데 거기에 가까운 데인가 봐요. 거기에 이제 아시안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에 댄스 교습소에 72세의 어떤 할아버지께서 총을 들고 가서 다 쏴서 뭐 10몇 명이 죽었습니다. 아마 라스nem이 트렌인 걸로 봐서 저는 아마 비에트남계가 아닌가 뭐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하고 그 동기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하여튼 끔찍한 사고고 그 애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기자회견 있는 와중에 또 다른 뉴스가 또 나와요. Half Moon Bay 반달 물갑. 물갑은 베이란 뜻입니다. 만이 순수 우리말로 뭐 물갑이라고 한다네요. 버섯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이 또 총 들고 가서 동료들을 죽였고 본인도 스스로 쏴서 죽었고 했는데 원인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기 사고가 뭐 이제는 뭐 백인 우월주의자가 뭐 초등학교 가가지고 다 난사하고 이런 일도 많았지만 이건 도대체가 이제는 뭐 누가 누구를 쏴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고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오늘도 그 방송을 들으니까 이런 일들이 날 때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은 굉장한 이 트라우마를 겪는데요. 비록 그 희생자가 자기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동네에서 그런 일 일어나면 다 막 흉흉하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거고 옛날에 그러한 경험을 얻었거나 또 다른 폭행 뭐 이런 것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또 이런 뉴스 볼 때 또 잠이 안 오고 숨이 가빠지고 신경 날카로워지고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런 일을 하나도 겪지 않았어도 이 뉴스를 보면서 또 많이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는 뭐 한국인들이 당한 건 아니지만 아시안으로서 또 음력 설날을 지키는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미주에. 예, 우리 동폴로서는 이런 일을 그냥 남의 일이라고 보기가 참 힘들고 와닿죠. 몇 년 전만 해도 애틀란타에서 4명의 한인 여성들이 그냥
총기로 다 네, 돌아가셨잖아요. 달렸죠. 예. 예, 우리 세발차님 그래서 그 집회에도 나가고 했는데 그 기억이 생생한데 예, 양희님, 아니, 이 총기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일단 저 주위에 뭐 가족이며 가까운 친지들이 이렇게 또 어떤 분들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을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음, 분들이 총을 보통은 한 대가 아니라 한 여러 개씩 갖고 있어요. 뭐 근데 이제 제가 그 총을요 잘 보관하기 위해서 총 금고도 있고요. 그런 걸 볼 때 내가 아니 왜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는 말들이 뭐냐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총을 갖고 있을지 모르고 누가 언제 어떻게 내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그럼으로 해서 저는 진짜 응? 우리 동네에도 누군가가 총을 들고 학교에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불안함을 갖게 해주는 거죠. 너무 무섭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총기 사건 나면서 도대체 이 총기 그 법이 좀 어떤가 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문제가 21살 미만 이하인 아이들도 총을 살 수 있대요. 뭐 음, 건총 구매는 21살 미만이 안 되지만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총을 살 수가 있고, 실제로 전에 그 뭐 시카고 하일랜드 파크 또 뭐 뉴욕 버팔로에 그리고 또 작년인가요? 텍사스 쪽 그 유벨디 총기 난사 사건 있잖아요. 그 범인들이 다 21살 미만 아이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 법을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뭐, 이 사람이 확실한 그 백그라운드 체크해서 뭐 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거지가 정확하고 어떤 사람이라는 그런 기록을 갖고 예, 그다음에 반드시 그래야 정신적인 된다고 하는데, 병력이나 범죄 예, 기록이 없는지 뭐 이런 거를 이게 백그라운드 근데 체크를 하긴 그것도 하는데 뭐예요? 예. 근데 말짱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아무 문제 영, 없는 아버지가 사총 가지고 예. 이걸 가지고 가서 알아라 갈리기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것들이. 제 말이요. 뭐 관공서나 병원 같은 데는 연방법에 의해서 총기 소지자는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 있대요. 근데 그거를 어쩌냐고요. 그거를 몰래 갖고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다 막아요? 예, 미국에서 팟캐스트 7년째 하고 있는 염소 아저씨입니다. 이 문제 무지하게 얘기했는데 답이 없더라고. 예, 그게 소용없죠. 답 예. 결론입니다. 예, 없어요. 답이 답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게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약간 오마주 되는 게, 윤 대통령, 야, 북한 핵이 있으니까 우리도 핵이 있어야 돼. 뭐, 이런 논리랑도 비슷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독일하고 미국이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보내기로 결정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염사 씨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공방전이에요. 그때 뭐 러시아가 우르르 다 점령했다가 우크라이나가 또 막 반격을 해서 되찾고 막 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우리 알고 있지만 지금은 계속 막 진퇴, 양난, 뭐 서로 막 조금씩 조금씩 뺏고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전선이 이제 이렇게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야 여기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힘드니까 좀 무기를 지원해 주되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탱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러시아 탱크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도 좋겠죠. 탱크가 러시아가 뭐 막 만만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데 현재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대주고 있는데 몇 대, 뭐, 이 나라가 축구는 잘하는데 탱크는 별론가 봐. 뭐 별로, 그거는 별론가 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냥 호소하는 게 독일제 음, 레파드 2하고 미국제 어, M1 에브람스 이거를 달라 이거야. 콕 집어서. 이게 최상이래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독일제 음, 탱크하고 미국제 탱크가 이걸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음, 그런데 그동안 이거를 못 보내줬어요. 독일은 어떤 상태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그래 탱크 보내줄게 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네요. 이 그쵸. 똑같이 러시아와 싸운다라고 기치는 내걸었지만 그것도 정도가 다 있나 봐요. 예? 앞장서서 싸우는 것과 2선에 서가지고 남들이랑 같이 싸우는 거, 뭐 3선에 물러서서 뭐 먹을 것만 대주는 거 다 다르겠죠?
그런데 탱크를 직접 앞장서서 보내는 거는 부담이 많이 되고 독일 국민들의 여론, 젊은 층은 그 싫어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 자체도 휘말리지 싫고, 마라, 뭐. 예. 예, 그 래퍼 세컨 돈도 많이 들고 우리 자랑스러운 무기를 하나 보내면 나중에 어영부영 엮이다 보면 곤란하게 우리 빠진다. 우리 독일이. 이런 것 마라.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았었어요. 게다가 미국은 자꾸 독일 보고 먼저 보내라는 거예요. 네 탱크 보내. 그러니까 야 미국 너는 안 보내고 왜 나보고 보내라고 그래?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에브람스 탱크를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보내려면 미국은 제 생각에는 뭐 돈도 보내고 뭐 해야 되죠. 거의 자기 전쟁처럼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젤렌스키가 연말에 미 의회에 와서 상하 양원에 다 협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이 에브람스 탱크를 보내봤자 하나만 보내면 안 되고 탱크만 보내봤자 의미가 없고 이거를 지원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이거를 시스템과 이 탱크를 운영하는 훈련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지 못하니까 독일 보고 니네는 거기서 빨리 보낼 수 있고 훈련도 빨리 보낼 수 하잖아. 그러니까 독일 보고 보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미국은 너희는 안 보내고 왜 우리 보고 보내라고 그래 하면서 이제 막 못 보내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제 오늘 독일의 여론도 약간 바뀌었고 그래도 러시아의 진격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가 46%로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이나 폴란드나 뭐 여러 다른 나라들이 뭐 이제 또 얘기했겠죠. 독일한테 야 너 보내야 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뭐 이랬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내는 걸로 했고 미국하고 협의를 했겠죠. 니네 혼자 보내는 게 정 체면이 안 쓰면 우리도 미국에서도 같이 보내는 걸로 해서 보내자라고 해서 결국 그 레퍼드 2도 14대 보내고 미국도 에브람스를 31대 보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볼 때는 과연 그 탱크들이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뭐 좋긴 좋죠. 엄청나더라고. 막 시멘트 벽도 막 방공호 다 뚫고 기관 단총 엄청난 거 있고 그다음에 GPS로 막 연결해가지고 막 탐지도 잘하고 그다음에 수류탄도 그 자리에서 팍팍 터쳐요. 좌우변에. 그러면 막 먼지가 팍 일어나면서 이 탱크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게 돼. 뭐 어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뭐 세계 최강이래요. 멋있다. 세계 최강. 네. 그래서 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실전에 투입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이 결과를 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우새 단독입니다. 앞에 내용은 개나 소나 다 들을 수 있는 얘기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과연 쫄을 것인가? 여기부터 미우새 의견입니다. 쫄을까? 아니면 참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가공할 무기인데 지금은 탱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탱크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원폭 뭐 미사일 이게 아니라 이제 탱크잖아요. 지상에서 하는 거. 탱크를 보내서 뭔가 위협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과연 이거는 분명히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좀 더 땅을 더 찾기 위한 어떤 노력. 전쟁은 계속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당장 나오는 뉴스가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서방에서는 뭐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옛날에 교과서에 봤던 2차 세계대전 나라 두 개가 싸우는데 나중에는 얘가 참전하고 나도 참전하고 저 이웃도 참전하고 하다 보면은 두 나라 싸움이 네 나라 싸움 되고 여섯 나라 싸움 되고 그 내용물도 처음에는 나 도와만 줄 거야 뭐 이러다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희생자 나오고 일단 탱크 갖다 줬더니 파괴되니까 열받아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돼. 더 보내. 국민 여론 형성. 이러면은 결국 큰 대전으로 가기는 어떤 경로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짱을 보면서 뭔가를 기회를 엿보는 두 나라가 다 당사자들이 이런 점이 약간 우려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괜히 판만 커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예, 들고. 이런 얘기는 지금 없어요 언론에. 우리만 예, 예.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예, 네. 우리 생각이죠. 근데 예. 그렇긴 한데 괜히 판만 커지는 것 같고. 예, 우리는 언론 그거를 좀 바래요. 좀 모든 당사국들이
좀 해결의 실마리에 더 좀 노력을 하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각 유권자들도 각 정부에 그런 방향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좀 정전이 돼서 좀 그래서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네, 좋겠네요. 빨리 좀 정전이 돼야죠. 누가 이기고 지고보다는 좀 평화 유지하는 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다. 자, 세 번째 미국 뉴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올린 만화, 사파. 자, 지금 이제 마이크 펜스까지 집에서 국가 기밀 문서가 발견됐어요. 자, 트럼프, 바이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내셔널 아카이브, 그 국가 문서 보관소로 이제 각 대통령이나 부통령들이 갖고 있던, 사저에 갖고 있던 기밀 문서들이 이렇게 박스로 날리고 있는데, 그 바이든이나 펜스는 그래도 상자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만 유일하니 양도 졸라 많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다른 게, 가지마오, 가지마, 이거죠. 예. 절대 이제 트럼프는 못 가게 막는 거. 그게 좀 다르다는 거를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렇게 실었네요. 그리고 뭐 국가 기밀 문서가 이렇게 어떻게 사죠? 아무리 대통령, 부통령이지만 그렇게 간다는 거 도대체 기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길래 이렇게 하는 건가? 의구심은 가지만 또 차이점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약간 예를 들어 펜스 부통령이나 바이든은 그래도 아우 좀 문제가 있었네 미안해 하고 적극 협조 조사 다 받을게 뭐 이런 식이고 트럼프가 옛날에 한 얘기 혹시 생각나세요? 나는 기밀 문서를 해제했기 때문에 이건 기밀 문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잖아. 아니 기밀 문서를 어떻게 해제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 생각에서 해제했어. 내 생각에서. 대통령이 딱 생각하면 아 이건 기밀 문서 아니야 하면 그게 바로 해제 과정이래요. 따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때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서는 이미 해지됐다 그러더라고. 이게 기밀 문서가 아니야. 근데 니네 왜 자꾸 나보고 기밀 문서 가지고 있다 그래 하면서 호통쳤죠. 야, 아이고, 윤 정말 대통령 똑같네, 진짜. 내가 생각을 그러면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아, 나 너랑 결혼했어. 나 너 사랑해. 생각으로 딱 하면은 그 여자는 나랑 결혼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조금 다르다. 그렇지만 기밀 문서를 이렇게 사적으로 보관하는 거는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네, 뭐 마이크 펜스, 뭐 트럼프, 바이든까지 뭐 기밀 문서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뭐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네요. 잘 들었습니다. 미쿡 정치농장.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애청자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